국가 총부채는 쉽게 말하면 한 나라가 진 빚을 말합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6,200조를 돌파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국제 비교를 위해서 분기마다 부문별 부채와 총부채 규모를 발표하는데요. 최근 발표된 지표를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6,232조로 더 늘었습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5,000조를 돌파하고 나서 약 3년 만에 6,000조를 넘었다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연평균 300조 원씩 부채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추세로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해보면 현재부터 12년 뒤인 2037년에는 국가 총부채가 1경원을 넘어설 전망이고요. 이 부채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기업부채, 가계부채, 정부부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부채는 가계부채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92%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증가 속도 역시 주요국 중에서 1위 수준이고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빚을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계부채의 거의 6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즉 집을 사느라고 빚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1960년 그 이후에 대부분의 경제 위기는 부동산발 위기였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결국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즉 부동산 거품이 터진 데서 비롯되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계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집 하나에 모든 인생을 걸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담보가치 하락이 추가 대출 차단으로 이어지고 결국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면서 소비 위축이 되고 경기 침체 이런 사이클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런 사이클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죠. 지금 한국 경제는 외줄타기 상태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렛츠고! 이런 상황인데도 오히려 은행 가계대출은 계속 늘어나면서 5월 달에 또 증가했습니다. 4월 달에 4조가 넘었는데 5월 달엔 5조가 넘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대선 이후에 경제가 좋아질 것,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심리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꾸준하게 상승했고요. 그냥 경제 관념은 없고 무조건적으로 어느 정당이 집권하면 아파트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 100% 확신하면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계속 증가 규모가 확대되면 한국 경제 정말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호제 풀었다가 다시 재지정하고 장난질 치더니 전 국민들을 더욱더 부동산 열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서 최근 6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6억 한도와 다른 조항들도 포함해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여기서 더 대출로 끌어올리다가 정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할 인구, 청년 세대들이 오히려 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니까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사람을 뽑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계대출은 이렇게 증가해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꼬라박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계속 추락을 하고 있으니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고 있습니다. 통계청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부터 29세까지 쉬었다는 인구가 지금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여기서 그냥 쉬었다는 말은 구직도 학업도 하지 않고 정말 그냥 쉰 사람이고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청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취업 의사가 없이 그냥 쉬었을까요? 아닙니다. 청년 세대들이 진짜 죽어라고 스펙을 만들고 취업 재수까지 하는데 실제 기업에서는 오히려 경력직을 뽑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또 인턴부터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정식 채용은 오히려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다시 또 경력 쌓을 데가 없고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이만 들어가고 제대로 된 경력도 갖추지 못하고 신입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이런 안 좋은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이렇게 청년 세대들을 강제로 쉬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반토막 냈습니다. 제가 계속 1%대 아래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현실화되었고 한국은 앞으로 플러스권만 유지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아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래 공포는 뭐냐? 리세션과 공포의 합성어로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경제 성장률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경우 경기 후퇴라고 하고요. 여기에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치면서 아래 공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경기가 침체되면 일자리 줄고요.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고 다시 또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실적이 또 악화되면 다시 또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악순환 사이클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경기가 침체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간다. 계속적으로 경제 악순환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래 공포라고 부릅니다.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풀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재정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더 악화가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다 충당해야 됩니다. 자, 더욱 심각한 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계속 하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1%대로 진입했고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대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잠재 성장률은 한 국가의 노동, 자본, 자원, 모든 생산 요소를 총동원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이 성장 수준의 상한선을 보시면 계속 상한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6년에는 상한선이 3%대였는데 지금은 상한선이 무려 10년 만에 1%대 떨어지면서 1% 후반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성장할 수 있는 상한선이 막혀 있다는 거고 그 상한선이 계속 하향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부채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부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도 불가능하고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재무 건전성도 의심받게 되고 결국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 우려만으로도 외화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요즘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한국 전체 인구에 대한 구조변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 등 이번 정부가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다시 한국 경제 성장률 상한선을 2%대로 높이고 3%대로 다시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정부에서 꾀하는 많은 변화가 긍정적으로 한국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